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이 지연되면서 재작년과 같이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민관 합동 긴급회의를 열고 상황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요소 수출 지연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최근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산업용 요소 수출이 막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소 수출을 제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중국 세관에서 수출 심사를 마친 뒤 요소 선적을 앞두고 돌연 한국행을 보류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세관 결정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요소 의존도는 90%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와 국내 요소 관련 업체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수출 지연 현황과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 산화물을 분해해 매연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판매하는 경유차에는 요소수를 넣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필수고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등에서도 매연 저감을 위해 많이 쓰입니다. 이 때문에 요소수가 부족하면 화물 트럭부터 발전이나 철강 등 주요 산업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앞서 재작년 11월에도 중국산 요소 수입이 막히면서 국내 물류와 산업이 마비될 뻔했던 만큼 정부는 중국 측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요소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 이 가격이 급등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재는 재고가 2주에서 4주 분량에 불과했던 것보다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민간 재고와 정부 비축 물량, 베트남과 일본 등에서 수입 예정의 물량을 합하면 국내 요소 비축분이 3개월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요소수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는 롯데정밀화학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정상적으로 수입이 이뤄지고 있어서 당장 공급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요소수 공급 가격 인상 계획이 없고 공식 홈페이지 판매 가격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선 이미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하루 사이 요소수가 2배나 뛰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소업체 관계자들은 재고에 여유가 있고 다른 나라를 통한 물건 수급이 원활해 2년 전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 심리로 인한 사재기 때문에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닥치진 않을지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통관에 묶인 물량 목록을 중국 정부에 전달해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계약 물량이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정부의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개각을 단행합니다.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을 내보내는 것을 넘어 어수선한 공직사회를 쇄신하고 3대 개혁의 강력한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최대 10개 부처의 수장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에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는 관료나 학계 전문가들이 내각을 채울 예정이라며 후임자 검증 작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임기를 시작하는 이관섭 정책실장과 신임 수석 비서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 한호섭, 시민사회 황상무, 홍보 이도훈, 경제 박춘섭, 사회 장상윤 수석과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지도부에 요구한 희생안 답변 기한이 오늘로 끝나지만 지도부의 부정적 기류는 여전합니다. 혁신 동력을 잃은 만큼 조기 해산 수순을 밟을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데 민주당 역시 비명계 현역 의원의 첫 탈당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정치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당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혁신위원회가 당 주류 인사들의 희생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원래 오늘 당 주류의 총선 불출마 혹은 혐지 출마를 요구하는 이른바 주류 희생안을 최고위원회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 안건의 혁신위 보고는 빠졌습니다. 박정화 수석 대변인은 혁신위에서 따로 보고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오신환 혁신위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당에서 앞으로의 혁신위 안건을 모두 모아서 한 번에 상정하라고 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요한
공관위원장이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못 박았던 공관위원장직 추천 요구에 대한 지도부 반응 역시 싸늘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 범주, 그다음에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혁신위는 앞으로 행보를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오는 7일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 혁신위가 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조기 예산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도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번 주 첫 영입인재 발표에 이어 다음 주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는 등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 어제 전격적으로 탈당 선언했는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어제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 개딸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체제를 비판하는 비주류 현역 의원 가운데는 처음인데 지도부에서는 오늘 관련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다만 친명계에서는 날선 비판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고 꿈꾸는 국회의장직을 만들기 위해서 당과 동지들을 결국 버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의원의 탈당 선언이 비명계의 이른바 릴레이 탈당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특히 비명계 사인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아직은 탈당이나 신당 등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이지만 이상민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여지를 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공세 수위를 올리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오늘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2016년보다 양당 독과점의 체제가 훨씬 심각해졌다며 몇 년 안에 대한민국이 훨씬 더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막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연일 저격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에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재점화된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번 주 연탄 나눔 봉사 등 현장 정책 행보에 전념하며 당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 뒤에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에 이어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까지 겹치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8일은 험로가 될 거란 예상이 벌써 나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에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안건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 역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혐의를 감추고 또 호도하려는 의도로 특검을 밀어붙인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만 위해서 입법권을 악용한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거론한 국정조사에 대해 자꾸 정쟁하겠다고 하면 민생은 누가 챙기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특검과 국정조사, 예산안까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연말 전국의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부인 김혜경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검찰이 경기도청뿐 아니라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죠.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과일가게 등 법인카드 사용처 등 모두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당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 경기도청 직원 조명현 씨가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이 대표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이미 제출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뒤 추가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현재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와 이 부인 김혜경 씨 모두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르면 올해 안으로 김 씨를 불러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연일 우리 측에 떠넘기며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거짓과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도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은 주민들이 보낸 노동신문을 통해 9.19 합의 파기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한반도 정세는 더욱더 험악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를 괴뢰로 지칭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려는 괴뢰 패당의 분별 없는 망동이 그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합의서 내용을 괴뢰 군부가 집요하게 거부해왔다며 이런 광란은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른 의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선 지역에서의 확성기 도발, 군 함정과 정찰기들의 영해, 영공 침범 등을 합의 위반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합의서 파기 책동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 최후의 금지선이 완전히 날아가게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도발자들이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판 꼴이라며 참담한 파멸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도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며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연일 관련 보도를 이어간 데 대해 통일부도 조금 전에 입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인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두고 거짓과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선 북한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군사적 위협 조치를 하는 데 대한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심리전을 위한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일 이어지는 보도 행태를 북한의 내부 분열 조장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무리한 언어로 우리 국가 원수를 비방하면서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저급한 수준만을 드러낼 뿐이며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짓 선동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큐두입니다. 아주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절대 제가 뭐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시면 환영하지요. 물론 오시면 환영하지요. 너무나 숨막힐 상황.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저로부터 제가 갖고 있는 얕은 경험이나마 듣고자 하는 점에 저는 희망을 들어봤습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도 꿀떡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막 정내미도 떨어졌고 진절이 나고 공격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저 전화에 만약에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이상민 의원님이 오신다고 하면 뭐 저부터 벗은
발로 나가서 맞아드리겠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의원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네. 자유계약 FA 선수가 되시면 국민의힘이 가장 역대급 비용을 몸값을 제공하고 모셔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영상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이상민 의원 어제 당을 떠나겠다고 전격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에서 조정훈 의원은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겠다, 국민의힘으로 온다면 김병민 의원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얼마 전 김기현 대표께서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슈퍼 빅텐트 언급을 했는데요. 예. 이 상식에 맞추어서 제대로 정치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겠다면 그 어떤 누구도 배척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의원이 걸었던 여러 가지 길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이상민 의원의 목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언급하기보다는 이상민 의원이 고심 끝에 민주당을 나왔던 그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을 건데 그런 내용들을 존중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간에 이상민 의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뭐 이상민 의원의 탈당 얘기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오랫동안 본인 스스로가 유쾌한 결별이었나요? 그런 표현도 많이 쓰셨죠. 그 당시에도 이제 당에서는 해당 행위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정치인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도 지금 당에 들어와서 당대변을 맡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어제 탈당 선언도 그렇고 좀 안타깝고 좀 뭐 이렇게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저야 뭐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5선이나 하신 분이 그 민주당을 떠날 때 같은 지역구에서 5번을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20년을 국회의원을 하신 겁니다. 한 번은 이제 보수 정당으로 당적으로 옮기셔서 했고 4번은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좋든 싫든 우리 이상민 의원을 지지한 지역구에 우리 민주당원들이 있고 당 지지자들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지금까지 5번, 4번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는 저 같으면 저렇게는 안 하겠어요. 저는 떠난 다음에 떠날 때는 뭐 무슨 말이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자기가 20년 가까이 먹었던 그 우물에다가 그냥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글쎄요. 그렇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중진의 의원까지 정말로 이제 본인이 뭐 국회의장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예. 그 정도의 거물 정치인을 만들어준 민주당이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저는 소신을 밝히고 정치적 비전을 밝히면서 떠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도 어떤 금도가 있는 거고 정치인의 어떤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가시면서 당대표와 당을 향해서 특히 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자기 당비를 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저런 모욕적인 언사를 해버리면은 저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은 마지막까지 여러 가능성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상민 의원이 지역구가 대전 유성을인데 여기 유성을에 있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스스로 자리 물러나면서 지금 사고 당협이 된 거 아닙니까? 지역구가?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상민 의원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비워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그러면 내적인 조정 과정들도 필요할 겁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같이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 이상민 의원과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기 위한 그런 조정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도 본인 혼자의 몸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또 그 지역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예. 같이 정치 활동을 했던 동지적인 그룹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서는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압박을 해서 당겨온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중간의 조정 과정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민 의원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었겠다 생각되는 거는 그간 민주당에서 쓴소리를 꽤 오랫동안 담당을 해왔는데 이상민 의원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사실상 이 내몰았다는 표현에 적합할 정도의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여과 없이 쏟아졌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목소리도 함께 포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일들이 현재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직격하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반면 교사 삼아서 포용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가는 길들의 노력들을 더 좀 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지금 비명계 의원 중심으로 원칙과 상식도 있기 때문에 이거 탈당 신호탄 아니냐, 그리고 또 시한을 좀 정해서 답을 달라, 이런 어떤 이렇게 보면 통첩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비명계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추가 탈당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들도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여야 모두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추가 탈당이란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전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거의 뭐 하루도 빼지 않고 방송을 가든지 인터뷰 가서 참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쓴소리라는 표현도 하고 언론에서 많이 기사도 썼습니다만, 한번 돌이켜 본다면 정말 해당형이 아니냐 해서 많은 당원들이 청원까지 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는 그 징계 자체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류도 시켜놓고 어떻게든 통합과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합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는 것은 우리 당원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뭐 조선원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특히 당정을 바꿀 때, 이렇게 오랫동안 본인을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당을 떠날 때는 어떤 명분과 분명한 소신, 비전,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고 지금의 어떤 처한 위치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잔뜩 이렇게 비판하고 간다면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왜 저분이 지금 당을 떠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결국 유권자, 우리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몇 분들의 또 어떤 비명계 의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당장 그 모임을 만들면서도 이상민 의원과는 좀 결이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뭐 탈당 이런 분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당에서 목소리를 내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하고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또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추가 탈당 이런 거는 없을 거라. 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이낙연 전 대표 인터뷰 보게 되면 언론지에서 언론 인터뷰였었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리더십의 도덕적이라고 하는 게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렵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송영길 전 대표도 그 검찰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지적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지금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시고 당 상임 고문이십니다. 당 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대화를 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그런 뭐 일체 없었습니다. 없지만 이제 각자의 판단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질문을 받으면 저의 판단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 대표님께서 보실 때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게 어떤 시기에 이루어졌던 간에 뭐 사법적인 일들이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말 윤석열 정권 들어선 뒤로 2년 가까이 정말 많은 수사, 정말 많은 압수수색, 정말 많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보시는 어떤 시각과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전 대표가 최근에도 어떤 포럼 가서 말씀하실 때 보면 언론에는 이제 무슨 뭐 당내 쓴소리가 부각이 됐습니다만 저는 뭐 그거 못지않게 다른 거에 주목한 게 있습니다. 이 전 대표께서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각이 당의 지금 지도부가 됐던 당 의원들과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윤석열 정권이 계속적으로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으로 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의 정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강도 높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점을 얘기합니다. 이념을 둘러싼 문제,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 않는 문제, 한반도 위기를 불러오는 대외 정책, 남북관계 정책. 그러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은 것이 검찰권 남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표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는 거고 전체 어떤 시각과 기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는 뭐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쓴소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일제시대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 한번 들어보고 이에 대한 이상민 의원 반응까지 같이 듣고 다시 한번 두 분 의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하라 그러면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대한독립당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권은 거의 이 나라의 경쟁력을 좀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 이후 물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미래와 비전을 같이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당 대표로서 당선이 되면 이걸로 방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방탄이라는 게 뭐죠? 저는 현역 의원도 아니고 불체포 특권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당이야 누구든지 정치적 결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정 인물에 반대하는 정당은 사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제가 보기엔 좀 미개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 어느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또 그에 대한 엔티하는 정당 결사만으로는 한국의 상황을 돌파하거나 국군을 개척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한독립당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좀 약간 미개하다 이런 식의 어떤 비판도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독립운동에 대한 폄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송영기 전 대표가 좀 비유를 들 때 적절한 비유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가장한 친일파를 우리는 밀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송영기 전 대표가 가고자 하는 신당의 실질적인 기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신당의 가치보다도 돈봉투 사건으로 쫓겨나듯이 더불어민주당에 나가게 됐고 지금 현재 송 전 대표가 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상황에서는 오로지 반윤석열 정권에 관한 메시지들만이 난무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송영기 전 대표에게 궁금한 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연루돼 있고 그 돈봉투 사건의 최종적인 총괄 당시의 당 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것은 송영기 전 대표가 아닙니까? 근데 송영기 전 대표가 해야 되는 돈봉투 사건에 대한 해답은 내리지 않은 채 저렇게 신당 창당을 얘기하고 나니 결국은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심 아니냐 이런 비난을 피해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라는 건 정당이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가치와 철학인 정강 정책부터 새로운 방향성들에 대한 설득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송 전 대표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큰 아쉬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반윤석열 연대 나서면 200석 압승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려면 민주당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송영길 전 대표께서 여러 가지 본인이 좀 억울한 점은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여러 가지 강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프랑스 파리에서 연구위원인가요? 이렇게 가 있는 상황에서 당시 검찰발 기사들이 제가 봐도 좀 과할 정도로 쏟아지긴 했습니다.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해외 도피처럼 이런 기사까지 나오니 본인 입장은 바로 중단하고 당의 요청에 따라서 조기 귀국을 하고 탈당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 또 본인이 직접 자진 출석해서 2차례인가요?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이런 모욕감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제 200석 이런 발언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야 송 전 대표께서 판단하시는 어떤 의견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들을 국민들 들을 때 지금 우리 앵커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려면 민주당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당에서는 당대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보실 때 오만해 보이면 불과 한 2달 전에 강서 보선처럼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 민주당이 오만할 수 없고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정말 한 석이라도 더 이기면 정말 최대 목표인 과반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뛰는 거지 200석이라는 표현은 글쎄 송 전 대표의 개인 생각이라고 보고요. 저는 3년 차의 총선이기 때문에 분명히 총선의 큰 프레임 중에 하나, 규정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제 세력들이 반윤연대라 이런 걸로 뭉칠 수 있을까? 이런 건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개강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뺑소니 사퇴라는 민주당 비난 속에 지난 금요일 날 그 탄핵안 표결 직전에 스스로 물러났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금 후임 방통위원장이 내정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 움직임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마지막 상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권자의 결단이 중요한 상황일 텐데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자리가 결국은 민주당의 탄핵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거리되는 순간 대한민국 방송, 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본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서 사의가 수리가 됐고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이 빠르게 안착을 해서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일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꾸 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민주당은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노력들이 엇비친다 생각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의 종편 재승인 평가 조작 의혹 결국 이런 일들을 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게 업무를 관장하면서 정말 방송과 언론 환경의 중립성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면 오늘 개각 발표하면서 후임 방통위원장도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민주당에서는 부적절하다면 2차, 3차 탄핵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일단은 부적절한 인사가 오면은 국민들부터가 용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이죠. 결국은 탄핵 절차라는 게 국회에서 우리가 삼권 분립 국가 아니겠습니까?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게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고가 되고 상정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퇴를 하고 또 대통령이 제가 한 거는 바로 한 건 정말 꼼수 사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후임으로 언론에서 거론되는 그 분도 저는 대단히 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직 권익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전직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이고 이분이 방통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보낸다는 것은 정말 지금처럼 이동관 전 위원장이 해오듯이 불도저식으로 또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언론 보도한 언론사에는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분 오시면 이분이 또 저는 저런 식으로 이동관 위원장 못지않게 또 한다면은 헌법과 법률을 또 위반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야당이 그걸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당장 총선을 앞두고 정말로 이른바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땡볕 뉴스 만들겠다고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방송인들, 현업단체, 6개 단체가 모두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분을 지명하시는 게 맞지. 그래야 국회 인사청문회도 잘 통과되는 거지. 이 자리에 검사를 갖다 놓겠다? 저는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아직 발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많으면 한 10명 정도의 장관이 바뀔 예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논외로하고 제일 기대되는 개각 인사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여의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원희룡 장관이 여의도로 이제 복귀하는 여부가 총선을 앞둔 초미의 관심사일 거고요. 여의도의 관심사고 또 내각에서는 내각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서 새로운 활력을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요. 장관급 인사 이제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름이 들어본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중심 또 관료로서 어느 정도 검증된 인사들이 이번 내각의 주요 발탁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대통령실에 대한 참모진 개편도 70년대생들의 비서관 발탁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어제 있었던 대변인도 김수경 대변인 70년대생 여성으로 전문가를 발탁하게 되는 굉장히 좀 젊어지게 되는 내각과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개편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장미란 차관. 문체부 차관이 만약 이 차관직을 그만두고 여의도로 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체육인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축구협회 부회장도 언급. 저도 개인적으로 이영표 이 감독이 과거에 있었던 선수 시절부터 정말이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축구 선수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행정적인 경험이나 또 사람들에게 이 해설위원으로서 얘기했던 좋은 면모들까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되는 내용들도 국민들이 한번 이번 개각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는 취임 5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업무를 맡은 지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어떤 적응도 전에 너무 빨리 출마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좀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 이게 지금 야당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대통령께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내각에 대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총선 출마용으로 한 10여 명을 바꾼다. 차관까지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이거 대통령 변했다고. 강서 보선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입만 열면 뭐라고 했습니까? 전반기에는 낮지만 하반기에는 높아진다. 상저하고 지금이 12월입니다. 예. 상저하저 내년 상반기도 저겠습니다. 이런 분을 다시 총선 나가라고 꽃가마를 태워준다? 그리고 이분은 뭡니까? 박문규 산업자원부 장관 최종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3개월 됐어요. 장관, 국정이 장난입니까? 장관을 3개월 하고 총선 나가라고 내보내버리고 그리고 다시 인사청문회를 보낸다? 저희 당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하나 직책을 맡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민주당 대변인, 제가 선거 나갈 때 얼마나 주요한 이력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선거 이력에 제가 쓰지를 못합니다. 그럼 장미란 차관 5개월 됐습니다. 그럼 이분 써도 됩니까, 여당은? 그럼 장미란 차관은 뭡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장미란 차관 됐을 때 평가한다고. 나름의 입지전적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평가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차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해줘야지. 그럼 하나 커리어 쌓아가지고 총선 내보내려고 데려간 겁니까? 그럼 이용표 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뭐가 됩니까? 다음엔 또 몇 달 뒤에 또 뭐 내보냅니까? 전 이거는 제가 뭐 조금 흥분하다 보니까 톤이 높아졌는데 우리 국민들 보실 때 좀 거칠게 제가 표현을 하면은 국정이 장난입니까? 지금 민생구에 경제난에 한반도 위기 상황에 아니 총선에 다 나가버리면 정말 누구 말대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못한 사람들을 좀 경질시키세요. 부산 엑스포 허위 보고한 사람들 당장 경질하십시오. 이런 경질을 하고 쇄신을 해야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모든 사람을 총선에 다 내보내고 3개월밖에 안 된 차관 내보내고. 예. 3개월은 장관이었네요. 예. 헷갈렸습니다. 예. 이래서 예. 이렇게 국정 운영하는 거는 정말 야당을 떠나서 조금 심하다.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지금 관식으로는 한동훈 장관은 남긴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번 개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예. 알려져 있지만 결국은 한동훈 장관의 선택에 따라서 예. 이 실제 여의도 정치 참여하게 될지 여부들은 남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이 그동안 이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신은 총선 출마하쇼라고 해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비전을 바탕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함께하지 못했던 측면들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인지 여부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나오겠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양지 따뜻한 곳에 가서 이른바 공천만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당선이 되는 곳에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격전지에 나서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겠다 생각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선택과 판단의 몫은 국민들께서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은 결국 내년 총선을 통해서 유권자의 몫으로 남아있는 만큼 예. 그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 원포인트 개각해서 연말에 다 연초한다고 하는데 왜 늦춰지는 겁니까? 그 내용들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각자 내각에서 해야 되는 사람들의 역할과 시간표들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한 장관에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러 행보를 통해서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예측을 할 뿐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하지 예.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예.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들의 몫입니다만 이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황운하 의원처럼 징역 3년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중형을 선고받는 사람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총선 출마에 관련된 국민들의 선택지에 아예 그 답안지에 내어놓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국민께 다시 받아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있을 텐데 이런 상식에 어긋난 일들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각자의 역할과 시간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혁신위가 내놓은 시간표는 오늘까지였는데 김기현 대표는 본인의 시간표대로 간다는 겁니까? 그 혁신의 시간표가 약간 언론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12월 4일까지로 이야기를 예. 해서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응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언급 자체에 대한 여러 혼선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혁신위원회에서 공관위원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 중요한 건 혁신위의 희생을 전제로 한 혁신안을 받아달라는 것이 방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4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딱 특정지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번 주 내에 있는 시기 속에서 혁신위가 본인들이 내세웠던 얘기들을 지도부가 적극 화답해 주길 바라는 것 같고, 오늘 당 지도부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도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혁신위가 그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많은 혁신적인 노력을 한 만큼 혁신위가 하는 활동 중에서 작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폄훼하려 하기보다는 혁신위가 해왔던 긍정적인 모습들을 높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나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조기 종료 가능성이나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당 사정이니까 제가 뭐 면밀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나거나 여의도에서 볼 때는 이미 뭐 혁신위는 24일인가요? 그때까지 가기는 어려워지지 않았나 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언론과 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동력은 완전히 상실했다. 결국은 식물 혁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우리 이뇨한 위원장은 뭐 귀화 1호로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 1호가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다시 또 이제 혁신위가 보고한다고 했다가 또 미뤄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렇게 조금씩 지연될수록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 내부에서도 나와가지고 한번 그 외부 혁신위원들이 사의 표명까지 했다는 그런 분란이 좀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번 혁신위가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발족을 했습니다만, 현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었다. 그런 내부에서 진단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평가들이 나중에 이뇨한 혁신위가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뭘 혁신인지 모르겠어요. 딱 하나 기억나는 건 있습니다. 이른바 1호 혁신안, 뭐 대사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혁신안은 했는데 대상자들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 말고는 다들 딱 그러고 받을 생각이 없다. 이런 혁신안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당 중진, 또 윤핵관, 영남 중진들의 어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했는데 단 한 명도 희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자기한테 공천권까지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역시 뭐 김기현 대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더 날짜가 가고 뭐 오늘 안 하고 다음 주로 넘긴다.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빨리 정리를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비대위로 갈지 아니면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면서 뭐 공관위로 자연스럽게 넘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단계로 뭐 이제 허울밖에 안 남은 이뇨한 혁신을 그대로 놔두는 것 또한 뭐 별 크게 효용성뿐만 아니고 예의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상구에서 의정부고 활동하면서 정성껏 사상 구민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또 애정을 드러내기도 해서, 장제원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 혹은 김기현 대표는 또 최근에는 지역구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과거의 그 김장연대의 주인공이었던 두 분의 행보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걸 이제 지도부가 무 자르듯이 지금부터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불출마를 의결합니다. 라고 하는 의결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혁신위에서도 이 문제를 꺼냈던 건,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뭔가 감동 있는 희생을 보여줄 때 수도권 중심으로 총선에 국민의힘 바람이 일어날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거라 생각하고, 각자의 고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총선에 대한 시간표들이 있을 텐데, 여기 쇄신과 혁신의 대상으로 내가 뭔가 떠밀리거나 여기서 나의 결단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거되는 듯한 모습을 비춰지게 된다면 어떤 정치인이 그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내에 있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도 의견을 공감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시기와 때가 되면 혁신에 대한 성적표가 나올 겁니다. 양당은 총선을 앞두고 혁신 경쟁에 들어가게 될 거고, 최종적인 성적표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 정당이 얼만큼 내려놨구나라고 하는 성적표를 비교 분석하는 날이 곧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응답하고 있는 사람이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만이 이 수도권 험지, 격전지에서 총선에 출마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자기 희생을 담보로 당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충정의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사흘째 강진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무라피 화산은 또 폭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다나오 섬의 필리핀 제2도시 다바오에서 강진에 놀란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합니다. 커피숍 직원들도 갑작스러운 진동을 느끼고 황급히 탈출합니다. 토요일 밤 해저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월요일 새벽 민다나오 섬 북부에서 일어난 규모 6.8 지진의 진앙 깊이는 39km입니다. 이번엔 쓰나미 경보는 없었습니다. 2일 밤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뒤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흘째 규모 6이 넘는 강진이 계속됐습니다. 첫날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최소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교량이 파괴되고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섬 족자카르타 북쪽 일대가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라피 화산이 또 폭발한 겁니다. 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차된 차량과 들판의 곡식들은 화산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당국은 분화구 반경 3km 이내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화산재는 멀리 수마트라 섬 부키팅기시까지 도달했습니다. 해발 2,891m인 무라피 화산은 1930년 대폭발을 일으켜 1,300명이 숨졌고 2010년에도 분화해 3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 때이른 한파가 시작되면서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측 이래 최대 폭설이 내려 주말 동안 폐쇄됐던 독일 미넨 국제공항은 일부 운항을 재개했지만 불편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영국 북부의 한 마을이 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폭설에 갇힌 차량이 질비하고 도로에 쌓인 눈을 지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에 도로가 마비돼 운전자들은 대피소나 차량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또 2,500가구의 전기가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We've never seen in sort of 60 years snow like this. There has been really deep snow in the past, apparently in the 60s according to my dad who's 82. 관측 이래 최대 적설량을 기록한 독일 뮌헨에선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폭설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지상 교통도 마비돼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때 폐쇄됐던 공항은 부분 재개됐지만 전체 항공편 중 3분의 2가 취소돼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Wir haben jetzt die Nachricht gekriegt, dass unser Flug storniert worden ist und wir wahrscheinlich erst morgen fliegen können. Es ist zum Abwarten, alles ein bisschen blöd, aber ja, nützt nichts. 스위스 추리 공항도 눈 때문에 항공편 수십 편이 취소됐고 오스트리아 서부 인스부르크 공항도 항공편 운항이 제한됐습니다. 15cm가 넘는 눈이 내려 비상사태가 선포된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는 그만한 적설량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중부뿐만 아니라 북부 유럽도 때이른 한파와 겨울 폭풍으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큰 폭의 영하 기온이 기록돼 유럽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한 달여간 이어진 지상전을 통해 가자 지구 북부 지역 대부분을 접수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지역 작전 실행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하마스 소탕 과정에서 지하터널 입구 800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폭격 영상을 공개하고 하마스 부대장을 제거하는 장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היום צה"ל חיסל בהכוונה מודיעינית של שירות הביטחון הכללי ואגף המודיעין בתכלול של פיקוד הדרום את מפקד גדוד שתי. 샤티 여단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을 이끌었던 부대입니다. 이런 공격이 가자지구 남부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확인했습니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현장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자 남부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היום הרגנו מפקדי גדודים, מ"פים, הרבה פעילים, ואתמול בבוקר התחלנו את אותו מהלך בדרום הרצועה
הוא יהיה עם עוצמה לא פחותה מזה. 할레비 참모총장은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을 어디에서든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자 지구 전체 인구 230만 명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부에서도 강력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함께 하마스 소탕 과정에서 지하 터널 입구 800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지상전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터널 800여 개를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500여 개를 폭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터널 입구가 민간인 거주구역에 있었으며 특히 학교나 유치원 등 교육기관과 이슬람 사원, 운동장 부근에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늘 밤 서울시에서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첫 운행합니다. 서울시 내 대학과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해 이동 수요가 많은 마포구 합정역과 종로구 동대문역 중앙버스 전용차로 9.8km 구간이 대상입니다. 운행 시간은 평일 밤 11시 반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10분까지로 합정역과 동대문역에서 각각 밤 11시 반에 출발해 70분 간격으로 순환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해외 대작 두 편이 올겨울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과 배우 호아킨 피닉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나폴레옹과 천재 지휘자의 숭고한 음악과 사랑 이야기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거장 리들리 스콧의 신작은 프랑스를 넘어 세계를 제패한 황제 나폴레옹입니다. 조커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남긴 호아킨 피닉스가 프랑스 혁명 후 환난 속에서 태어난 영웅 나폴레옹을 연기합니다. 황제 즉위식부터 워털루 전쟁까지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연출력을 보여주며 나폴레옹 시대 서사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You know he's a rebel. When you're doing a film with Joaquin, we talk for weeks beforehand, bleeding in an office over it and arguing and all kinds of stuff. But out of it comes good. He's good for me because he keeps me honest. 이번 영화에서는 세계 정복을 향해 질주하는 야망 뒤에 숨겨진 인간 나폴레옹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특히 전장에서 그가 썼던 러브레터를 조명하며 연인 조세핀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I think the most famous thing about them both is the letters that they wrote to each other, particularly him to her. I mean, it's so fascinating to read them, going into his tent and writing this poetry and these lyrical, this gushing, so sentimental. 영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20세기 대표 지휘자이자 천재 작곡가인 레너드 번스타인의 삶과 사랑, 예술 세계를 담았습니다. 감독이자 주연을 맡은 브래들리 쿠퍼는 몇 분의 지휘 장면을 위해 지난 6년을 연습하며 뉴욕 필하모니의 전성기를 이끈 당대 마에스트로로 완벽 변신했습니다. It requires years of experience or also being fearless. Bradley, when he told me he wanted to conduct this, I understood completely, but he prepared not for weeks, months, he prepared for years for that moment. 실존 인물의 내면을 섬세한 시선으로 그린 두 영화는 오는 6일 극장가에서 공개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지만 낮이 되니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 예년보다도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도 영상권을 보이며 공기가 한층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부 중서부 지방은 밤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8도, 광주와 대전 10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위 걱정 없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